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48회 바다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다 편을 시작합니다. 지금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해양적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서양인들은 대양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서 섬과 산봉우리 같은 육지의 항해 물표의 방위를 관측하며 항해하는 안전한 연안 항법, 연안항해라 그러지요. 이 연안항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과 하늘의 천체를 관측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낮에는 태양의 고도, 저녁에는 별의 고도를 관측해서 선위를 구하는 방법, 선박의 위치 말입니다. 대양에서는 육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항해자는 항해 물표를 관측할 수가 없겠는데요. 대양에서는 그야말로 바다뿐이겠는데요. 우리 배의 위치가 어디인가 알 수가 없지요. 이럴 때는 천체의 고도를 관측해서 지구상에 우리 배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항해용 해도에 우리 배의 위치를 점을 찍는 거죠. 그리고 가야 할 목적지, 그 항구와 이 점을 선으로 연결하면 우리 배가 가야 할 친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항해하는 방법을 항해 전문 용어로 천문항법이라고 하는데요. 대양항해의 가장 고전적인 항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날씨가 흐려 하늘의 천체를 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는데요. 그럴 때는 대략 추측을 해서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본선이 지나온 방향과 그리고 속도를, 그러니까 방향과 속도와 시간을 대입을 해서 대략적인 본선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가 정확할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대양에서는 강력한 내력이 작용하거든요. 먼저 해류가 있죠. 해류가 선박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그리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거들러 보면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 한반도까지 왔다는 건데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쪽은 설린, 그러니까 이웃 나라와 늘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남의 땅을 침략하거나 넘보지 말자는 설린사상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이념이 우리 한민족이 대대로 이어온 국가의 기본 이념인데요. 조선도 마찬가지 군자라고 그러지요. 선비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이고 땅인데, 그런데 저쪽은 전혀 그게 아닌 겁니다. 저쪽은 언제라도 전쟁을 불사하며 확장만이 미덕인 식민 제국주의 국가이니 말입니다. 당시 세계 정세, 국제 정세에 어두웠던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온통 이 괴물 같은 서양 서구 해양국들의 세력들이 한반도로 집중하여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숟가락을 하나 딱 얹은 나라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이란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일찍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에 성공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근대화를 시도하고 과학, 문명, 기술을 받아들여서 소위 말하는 식산흥업, 부국강병의 길로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오랜 세월 바다에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바다에 아주 자연스럽게 굴뚝에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떠있는 금속 전기선의 실체를, 이것을 바라보던 해안가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관아의 관리들과 중앙의 조정에서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죠. 온 세상의 바다를 휘저어다니면서 세상의 땅을 두드려대는 저 배의 정체를 바깥바다로는 나간 적이 없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배는 세상을 온통 휘저으며 다니는 이양선, 바로 그 이양선이었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저 배들이 지금에서 저렇게 연기를 내뿜으며
흰 포말을 일으키며 해면을 가멸차게 달리는 전기기관선이지만 그전에는 범선, 즉 돛담배였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그들은 단순히 노를 젓고 바람에 돛을 달아 나아가면서 세계의 항로를 구석구석까지 찾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을 부리는 기술, 해기 기술이라고 말하죠. 이 해기가 과학기술 문명을 갖지 못하고 아직 자연 상태인 범선의 수준에 머물면서 세계의 모든 항로가, 대부분의 항로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항선을 바라보던 해안가 주민들의 놀라움은 멀리 퍼져나갔고 뒤숭숭한 소문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바다로부터 외세는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몰고 온 선박은 한반도의 전통적인 한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나무를 주재료로 해서 배를 짓고 돛대에 돛을 달고 풍향풍력에 맞춰 용총줄이며 아깃줄을 줄이고 내리며 흥겹게 뱃노래도 불러가면서 나아가는 우리 한선의 방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배는 바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배는 필요에 따라 쉽게 방향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도도 빨랐고 선체도 컸습니다. 언제라도 항해를 할 수가 있고 빨리 도착하면서도 많은 양의 짐을 실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출입하는 도선기술, 부두를 들고 나는 이안 저반 작업, 대양의 풍랑을 극복하는 감항 능력, 선체의 강도, 보침력의 확보, 추진력의 생산, 기상예측, 선위의 계산, 방향의 정확성, 이 모든 문제들을 그들은 공학으로 해결해 내었던 겁니다. 사람의 감각기관과 감성에 의존하는 종래의 해기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더 이상 뱃노래의 응얼거림도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종래에 우리 연안의 바다를 들고 나는 이치와 지혜 같은 것은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언제부턴가 조선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쏟아내놓은 문명의 산물들을 놓고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면직물, 신발, 성냥, 손전등, 가방, 시계, 노트, 펜, 우산, 양산, 여러가지 생활용품들, 약품들, 다양한 지식 서적들, 이러한 것들 외에도 거리에 켜진 전깃불과 한양과 부산 원산 간의 전선을 부수를 해서 전하지요. 또 전보 이런 거죠. 통신혁명을 이룬 전신사업, 그리고 전차가 개통되고 교통혁명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직 중세에 머물고 있던 조선인들을 경이로움과 함께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상당 부분이 선박으로 운반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860년대와 1880년대 사이에 조선의 정세는 이미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한국사의 근대사를 장식하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병자수호조규를 지나면서 어느새 조선의 바닷가에는 외국의 선박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개항장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곧 조선의 법이 작용하지 않는 조개지 같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이미 근대화를 이룬 서구와 일본의 공산품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바다에 설치된 등대는 우리의 선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외세의 화물선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불을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선박에 실어온 공산품들과 우리 산물을 비교한다면 가격 면에서나 질적으로도 경쟁이 될 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겠지만 해운업, 해운계,
우리 해운에서도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전국의 개항항의 해상운송이 전국의 개항항의 해상운송이 모두 일본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 일본인들은 불법적으로 비개항항, 이 비개항항까지 범위를 넓혀서 해운 활동을 하면서 이 땅의 근대 해운 발흥의 시를 삭부터 아예 말리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 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바다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다 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 심호섭이었습니다.